네, 안녕하십니까? 자, 소방설비 기본이론 제2강 진행하겠습니다. 자, 6번 점화원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점화원의 종류를 구분을 먼저 했습니다. 기계적인 점화원이 있고요. 정기적인 점화원이 있어요. 기계적인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고, 정기적 에너지, 그 다음에 화학적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에는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때문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찰력, 마찰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작용이죠. 압축열, 그 다음에 마찰 스파크.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원으로서 기계적 점화원이다. 기계적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전기적 에너지는 전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저항열이다. 유도열이다. 유전열, 정전기, 낙뢰, 번개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전기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저항, 유도, 유전, 정전기, 낙뢰 이런 것들이 전기적 에너지다라고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에너지들이 있어요. 화학적 에너지는 화학적인 반응을 시켜서 발생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연소열, 연소열이란 말은 산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 불이 탄다. 연소가 타는 거였죠.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 그 산화 반응은 열을 수반을 하죠. 분해열, 화합물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열을 분해열이라고 부릅니다. 연소 반응, 분해 반응, 또 용해열 해서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 어떤 물질이 액체에 용해될 때 발생하는 열을 용해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여론들이 화학적인 여론이다라고 불러서 화학적인 용어냐, 전기적인 용어냐, 기계적인 용어냐 이것만 구분하면 굳이 이걸 애울 필요는 없는 거죠. 마찰 나오면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화원의 종류는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계, 전기, 화학 이렇게 세 가지의 용어를 사용을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연쇄 반응입니다. 앞에서 연쇄 반응은 불꽃 연소에서는 연쇄 반응이 네 번째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연쇄 반응을 제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불꽃 유지 반응이다. 불꽃 유지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불꽃 유지하는 반응이니까 연소 형태가 무슨 연소다? 불꽃을 갖고 있는 연소이다. 불꽃을 갖고 있는 연소일 때만 뭐가 영향을 준다? 연쇄 반응이라는 게 관여를 한다. 그래서 3요소하고 4요소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연소의 3요소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이 연쇄 반응이 불꽃 연소에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관여하지 않는 연소도 있다는 이야기죠. 불꽃이 없는 연소를 무염 연소라고 합니다. 무염 연소는 불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무염 연소에서는 연쇄 반응이 관여를 한다? 관여 안 한다. 불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꽃이 있는 연소가 연쇄 반응을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무염 연소는 연쇄 반응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소에 3요소만 필요하지 4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연쇄 반응은 화학적 반응에서 지속적으로 활성 라디칼이 발생된다. 이 활성 라디칼이 HOH 라디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라디칼이 발생한다. 활성 라디칼이 원인계가 되고 생성계가 되고 원인계로 돼서 반응이 지속적으로 순환이 된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학적 소화란 이러한 연쇄 반응을 차단할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화약제를 화학적 소화, 이런 소화를 화학적 소화라고 부른다.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것, 차단, 억제하여 소화하는 것을 화학적 소화다. 이런 화학적 소화를 하는 소화약제가 뭐였다고요? 하론이었다고요. 하론 소화약제였었다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화학적 소화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화 방법에 들어가게 되면 물리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물리적 소화는 온도를 낮추는 냉각 소화, 가연물을 없애버리는 제거 소화, 산소 농도를 낮추는 질식 소화 이런 것들은 물리적 소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화학적 소화는 어떤 화학 반응을 억제했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소화라고 부릅니다. 화학 반응을 못하게 했으니까 화학적인 소화다라고 해서 화학 반응을 못하게 한 소화다 해서 화학적 소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쇄 반응이 화학적 소화입니다. 원인계, 생성계, 원인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꽃을 사그라들게 만들어버리는 소화. 이것을 화학적 소화. 그래서 우리가 소화 방법에 유일한 화학적 소화는 연쇄 반응을 못하게 하는 연쇄 반응 차단 소화를 화학적 소화라고 구분하고 있고, 화학적 소화의 약재로는 하론 소화 약재가 대표적으로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연쇄 반응 말이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간단하게 정리를 해라.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꽃 유지 반응인데, 불꽃 유지 반응을 하기 위해서 활성 라디칼이 생성되는데, 이 활성 라디칼이 활동을 못하게 해버리는 것을 화학적 소화라고 부른다.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소화하는 소화약제가 대표적으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가 이런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소의 구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소 상황에 따른 분류. 정상연소, 비정상연소. 열의 발생과 발산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정상연소라고 부릅니다. 발생과 발산, 열의 발생과 발산이 균형을 이루면서 유지되는 것. 자, 열의 발생과 발산이 균형이 깨져 연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연소다. 우리가 위험하게 보는 것은 비정상 연소가 위험한 연소죠. 피해가 크게 일어나는 연소가 됩니다. 정상 연소는 우리가 발생과 발산, 열의 발열과 방열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소예요. 그래서 정상 연소라고 부르고, 비정상 연소는 아주 급격한 연소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연소의 형태로 봅니다. 그래서 폭발적 연소를 말합니다. 정상 연소, 비정상 연소 두 가지 설명할 때 균형과 불균형을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예, 발생과 발열과 방열, 열을 일으키는 것과 열을 방출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지면 정상 연소, 안 그러면 비정상 연소.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또 구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는데, 불꽃이 있냐 없냐라고 해서 불꽃이 있으면 불꽃연소, 불꽃이 없으면 무염연소, 이렇게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꽃이 있는 연소고요.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자연발화 이런 것들은 다 불꽃이 있는 연소입니다. 자, 무염연소는 불꽃이 없는 연소예요. 그래서 불꽃이 없는 연소 보기가 좀 힘들죠. 예, 드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장렬연소하고 훈소, 이 두 가지가 무염연소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불꽃이 없는 연소에 장렬연소란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체 가연물의 연소를 말한다. 불꽃 없이 가시광을 방출하면서 연소하는 것. 그래서 숯, 코쿠스, 목탄, 금속분. 이 네 가지를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렬연소 해서 숯, 코쿠스, 목탄, 금속분. 이 네 가지가 장렬연소라고 하는 연소를 하고요. 이런 연소의 형태를 구분할 때 이 연소를 다른 말로 무슨 연소라고 합니까? 표면 연소하는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연소다? 표면 연소하는 물질, 숯, 코쿠스, 목탄, 금속분. 표면 연소. 이 표면 연소란 말의 의미는 가연물과 공기의 접한 면. 그래서 이 가연물의 표면을 말하죠. 공기하고 접하고 있는 면이 표면이잖아요. 표면에서 연소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불꽃의 유무로서 이야기할 때 장렬 연소다라고 부르는 이 연소가 표면 연소에 해당되는 이 물질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따지면 표면 연소가 장렬 연소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숯, 코쿠스, 목탄, 금속분 네 가지가 공식처럼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자, 훈소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훈소 연소는 본격적인 연소 단계에 이르기 전인 초기 단계를 말한다. 산소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소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훈소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불꽃이 없는 연소의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화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화염은 아직 안 일어났고 화염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 타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연소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화염 자체는 없이 그냥 타고 있는 상태를 훈소라고 부릅니다. 연기가 많이 나죠. 연기는 나는데 아직 화염은 일어나지 않는 단계.
그래서 여기서는 연소 단계에 이르기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미상 이런 의미도 당연히 포함을 하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할 때, 공기에 산소가 부족할 때는 가연물이 타고 싶어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 못 탑니다. 그러면 끙끙 앓으면서 서서히 타기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이럴 화염이 없이 끙끙 앓고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훈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르기 전이다 이렇게만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가 없다? 화염이 아직 일어나기 전인 그런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것을 훈소, 연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훈소란 말도 자주 소개가 됩니다. 자, 장렬 연소하고 훈소 이 두 가지가 무염 연소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가연물의 상태에 따른 분류해서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또 해봤습니다.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할 때는 기체가 타면은 기체 연소, 액체가 타면 액체 연소, 고체면 고체 연소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체, 액체, 고체 세 가지가 나올 건데요. 각각의 연소 형태를 기체가 연소하는 것은 확산, 예온합, 폭발 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확산 연소하고 예온합 연소, 폭발 연소 이런 연소들은 기체가 연소할 때의 형태예요. 그래서 확산 연소는 가연성 가스 등이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하여 경계면에서 연소하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원이 공기란 이야기예요. 자, 예혼합 연소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가스와 산소를 미리 균질한 상태로 혼합하여 연소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산소를 공기 중이란 말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혼합 연소는 가스와 산소를 미리 균질한 상태로 혼합했단 말은 별도의 산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의 산소를 가지고 연료하고 미리 혼합을 시켰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통해서 연소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LNG가 들어오니까 LNG의 주성분은 뭐라고 불렀죠? 메탄이라고 했잖아요. 메탄가스가 가스레인지를 키면 메탄가스가 나오고 그 노즐에서 가스가 분출이 될 때 점화원이 반짝하죠. 그래서 이 가스가 분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산소하고 혼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연소하는 게 무슨 연소? 확산 연소입니다. 그래서 LNG 공급 관해가 뭐만 나와요? 연료만 나와요. 메탄가스만 나오고 산소는 어디에 있어요? 공기 중에 있잖아요. 그 산소와 혼합돼서 연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혼합 연소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연소냐? 자, 산소하고 가스를 미리 혼합시켜 연소하는 것은 우리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아세틸렌 산소, LPG 산소 이렇게 사용하는 가스 절단기 있죠. 가스 절단기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산소통이 있어요, 없어요? 산소통을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럼 산소통을 별도로 갖다 놨다는 것은 호스를 연결을 해서 가스하고 산소하고 호스 연결을 해서 토치에서 혼합을 시켜서 적정한 농도로 혼합을 시켜서 내가 연소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혼합 연소는 뭐가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 산소통을 가지고 있다. 산소통을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산소하고 가스를 혼합을 시키고 있는 게 예혼합 연소입니다. 현장에서는 예혼합. 왜 이 예혼합 공기 중에 산소를 안 쓰고 산소통을 별도로 갖다 놨겠어요? 가스하고 산소의 농도를 적정하게 혼합을 해서 열 효율을 최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러죠. 열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미리 혼합을 시켰다. 가스하고 산소를 미리 혼합했다. 그래서 미리 예자를 써서 예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폭발 연소는 예혼합 연소가 급격하게 연소가 돼버리면 예혼합 연소 상태가 급격하게 일어나 버리면 폭발적인 연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폭발 연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 내용은 확산 연소하고 예혼합 연소 이 두 가지가 기체 연소의 종류다. 이렇게 구분하셔도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액체 연소입니다. 액체가 연소하는 것의 가장 보편적인 연소는 증발이죠. 여기서 말하는 액체가 연소한다는 것은 물은 연소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체인데 연소한다는 것은 위험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물 중에서도 맨유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예요.
이 인화성 액체라고 부르는 위험물은 휘발유, 등유, 경유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위험물들이에요. 이런 위험물들이 연소하는 형태는 특히나 휘발유 같은 경우는 증발을 아주 잘하죠. 그러니까 액체가 타는 게 아니라 인화성 액체는 액체가 타는 게 아니라 이 액체로부터 나오는 증기가 타는 겁니다. 증기가 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기가 액체가 기체로 바뀐 증기가 타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연소다? 증발 연소가 가장 대표적인 연소입니다. 자, 증발 연소가 가장 대표적인 연소고 분해 연소라는 것도 있어요. 분해 연소는 증발을 많이 하지 않는 위험물일 때 열을 가하면 열의 축적이 돼 버립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위험물이 인화성 액체가 있는데 여기다 열을 가했어요. 근데 열을 가하면 증발을 잘하는 휘발유 같은 것은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 증기 발생이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 열을 가해서 증기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증기가 나오면서 열을 소모를 하잖아요. 내가 가한 열을 증기로 바뀌면서 소모를 합니다. 증발 자멸이 발생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증발 자멸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열의 축적이 쉬워요, 어려워요? 축적이 어려워요. 하지만 증기가 잘 타니까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발 연소라고요. 그런데 증발을 잘 안 하는 위험물은 열을 가해도 증발을 잘 안 하니까 이 열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해소가 안 돼요. 열이 계속 위험물에 축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축적이 되니까 이 높은 열에 의해서 이 물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걸 열분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된 물질이 연소하게 되면 분해 연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분해 연소. 비휘발성, 휘발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휘발성이 없거나 약한 경우에 열분해해서 그 분해가스가 공기 중과 혼합돼서 연소하는 것을 분해 연소 이렇게 부릅니다. 액체 가연물의 액체 표면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연소한다. 대부분의 휘발성이 높은 사료 위험물이 여기에 증발 연소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증발 연소하고 분해 연소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눈으로는 몰라요. 증기가 타는지 분해된 물질이 타는지를 눈으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휘발성이 크냐 작냐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분해 됐다는 말이 나오면 분해 연소고요. 증발했다라 나오면 증발 연소다. 이렇게 말로는 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액적 연소가 있습니다. 액적 연소는 액체 가연물을 액체 밀입자로 분출하여 연소하는 것을 액적 연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액체 밀입자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벙커 CU예요. 벙커 CU. 지금은 환경 때문에 많이 안 쓰죠. 벙커 CU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파트가 중앙난방일 때 연료로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벙커 CU는 고압으로 밀입자를 불어내 가지고 연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액적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액체 연소의 형태는 몇 가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발, 분해, 액적. 기체 연소는 두 가지, 세 가지 있었죠. 확산, 예온합, 폭발 연소. 폭발 연소는 결국은 예온합 연소의 이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확산과 예온합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체, 액체 연소를 봤으니 뭐가 남았습니까? 고체 연소가 있습니다. 자, 고체 연소의 형태는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표면 연소가 먼저 소개가 됩니다. 자, 아까쯤에 표면 연소하는 물질 네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뭐라고요?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이 네 가지가 금속 연소, 금속의 표면 연소.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이 표면 연소하는 대표적인 거고 금속분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체 가연물의 표면에서 연소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증발이나 열분해 과정이 없고 불꽃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표면 연소는 장렬 연소, 장렬 연소하고 훈소는 무염 연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표면 연소는 다른 말로 무슨 연소에 포함이 됐다? 장렬 연소하고 같은 의미였고 장렬 연소하고 훈소가 더해져서 이런 연소를 무염 연소 앞에서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화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해 연소. 고체 가연물이 열분해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하여 연소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기도 뭔 말 나옵니까? 열분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체가 열받아서 분해돼서 발생되는 물질이 연소하는 것을 분해 연소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가연물들이 전부 분해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고체 연소의 대표적인 연소가 뭐다?
분해 연소예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연소 형태입니다. 종이나 나무, 고무, 목재,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연소하는 것들이 전부 분해 연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 코쿠스, 목탄, 금속분은 일반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가연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면에서 연소가 되니까 표면 연소라고 부르고 있어서 특이하기 때문에 네 가지를 기억을 확실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분해 연소는 편하게 그냥 일반적인 가연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증발 연소는, 자, 고체인데 증발이란 말이 적합하지 않죠. 고체가 증발한다.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승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듯이 증발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뭘 거쳤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증발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고체 연소에도 뭐가 있다? 증발이 있다는 말은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뭐가 됐다? 기체가 돼서 이 기체가 연소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죠. 고체 가연물이 열분해를 일으키지 않고 증발하여 증기가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는 액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고체가 열을 받아서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서 연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입니다.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 파라핀은 양초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초를 생각을 해보세요. 초는 파라핀으로 되어 있어서 고체로 되어 있어요. 고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불을 우리가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촛농이 생깁니다. 촛농이 액체지 않습니까? 촛농이 액체로부터 발생되는 증기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 연소의 대표적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증발 연소의 종류다. 자, 자기연소 마지막입니다. 고체 연소의 네 번째는 자기연소입니다. 자기연소성 물질 또는 내부 연소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몇 류 위험물 떠오릅니까? 5류 위험물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기 연소성 물질 또는 자기 반응성 물질. 자, 위험물의 종류 5류가 자기 반응성 폭발성 물질이라고 앞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폭발성 물질이에요. 5류 위험물. 5류 위험물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산소 공급이 없어도 연소가 진행된다. 외부로부터 산소를 주지 않아도 내가 산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연소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연소를 자기가 스스로 한다 그래서 자기 연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체 연소가 4가지, 액체 연소가 3가지, 기체 연소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서 4가지 형태로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기체가 연소하냐, 액체가 연소하냐, 고체가 연소하냐 이거에 따라서 연소 형태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다 이렇게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하면 이 말이죠. 기체 연소가 있고 액체 연소가 있다. 또 고체 연소가 있다. 그런데 기체 연소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확산 연소다. 또 하나는 예혼합 연소다. 이 예혼합 연소가 이상하게 반응이 되면 이상 반응이 일어나 버리면 무슨 연소라고도 부른다? 폭발 연소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체 연소는 3가지로 나누는데 액체 연소는 대표적인 게 증발 연소다. 액체는 증발해서 연소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런데 증발성이 휘발성이 낮은 것은 무슨 연소하기도 한다? 분해 연소하기도 한다. 액체 밀입자를 만들면 액적 연소 또는 분무 연소 같은 말입니다. 분무 연소 이렇게 구분한다. 자, 고체 연소는 4가지가 있다. 표면 연소하는 물질이 있고 증발을 연소하는 물질이 있고 분해 연소하는 물질이 있다. 또 자기 연소하는 물질이 있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증발과 분해는 여기에 액체 연소에 공통으로 같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종류 구분을 먼저 하시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종류를 기억하시려고 하시면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연소의 형태를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3번은 연소 시 발생하는 불꽃의 색상이 있어요. 그것과 온도와의 관계인데요. 단순하게 암기를 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700도씨부터 1500도씨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제일로 높은 온도부터 반대로 올라가는 식으로 기억을 해봅시다. 자, 1500, 1300, 1100, 950, 850, 7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0씩 떨어지잖아요. 200 정도씩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100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0, 1300, 1100, 1000단위에서는 2배씩 떨어지고요. 여기서까지는 200이 떨어지고 2배가 아니라 200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100씩 떨어진다.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800, 700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관합니다. 50이라는 수치를 구분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불꽃의 색상을 나타내는 색깔도 구분을 기준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색깔은 위에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온도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어떻게 기억하냐? 암적휘, 황백휘, 암적휘, 암적휘, 황백휘, 암적휘, 황백휘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밝은 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암적색, 암적휘, 황백휘. 자, 5번 해보면 외워집니다. 암적휘, 황백휘. 이렇게 해놓고 1500, 1300, 1100, 900, 800, 7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이거 갖고 막 고민하고 있고 시간 보내고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 암기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맞춰야 된다. 이런 의미니까요. 암적휘, 황백휘 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암적휘, 황백휘 할 때 휘자가 두 개 있는데요. 휘가 2개 있어요. 근데 다 앞에는 적색이죠. 마지막만 뭐예요? 백색이에요. 다 적색이에요. 그러니까 다 뒤에 적색이라고 붙이면 되고요. 마지막에 휘백색만 1500도씨에 해당되는 휘백색만 백색이다라고 구분하시면 정리가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4번에 연소 범위. 연소 범위는 폭발 범위하고 같은 의미가 되고요. 정의는 가스와 연소를 뒷받침하는 기체, 산소를 말하겠죠. 혼합가스가 연소할 수 있는 혼합 범위를 연소가스의 혼합가스에 대한 최적비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이 폭발 범위는 최적비니까요. 볼륨 퍼센트를 사용한다. 단위가 최적 비율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특성으로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집니다. 온도나 압력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진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이 연소범위라는 것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라는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 최저값과 최고값이 있어요. 그것을 하한계, 상한계 이렇게 구분하고요. 온도나 압력, 주변 환경, 주변 여건이 위험해진 방향으로 가면 연소 범위가 넓어지겠어요? 좁아지겠어요? 주변 환경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면 위험하잖아요. 주변 환경이 위험해지면 폭발 범위는 폭발 확률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폭발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말을 해야죠. 온도가 높아지면 폭발 범위가 넓어져요. 압력이 높아져도 폭발 범위가 넓어져요. 산소 농도가 높아져도 폭발 범위가 넓어져요. 왜? 다 위험하잖아요. 온도가 높아진 거, 압력이 높아진 거, 산소가 양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이다. 그래서 폭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넓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고 온도나 압력, 온도가 올라가면 넓어진다. 압력도 커지면 넓어진다. 산소 농도가 높아져도 넓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연소 범위의 상한을 상한계라고 하고 하한을 하한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스의 연소 범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 제일 위에 있는 이 수평으로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어퍼 프레이머빌리티 리미트 해서 상한계를 나타냅니다. 자, 이 값이 상한계고요. 여기 값이 로워 해서 하한계를 나타냅니다. 하한계. 그 다음에 X축은 온도축이에요. 이 X축이 온도를 나타내고 여기 Y축이 농도예요. 근데 이 농도가 V%, 볼륨 퍼센트 값을 나타내고 있는 농도입니다. 그래서 하한계, 이 범위가 무슨 범위예요? 이 범위가 상한계하고 하한계 이 사이잖아요. 이 사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폭발 범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농도가 하한계보다 높아야 되고 상한계보다 낮아야 돼요. 여기에 점화원이 가해지면 폭발이 일어나는 구역이에요. 여기는 non-flammable, 그래서 점화가 안 된다, 화염이 발생 안 된다, 연소가 안 되는 범위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오토 이그니션 이렇게 나와 있죠. 오토 이그니션이라는 게 자연 발화, 자연적으로 발화가 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자연 발화. 그래서 이 점이 발화점이에요. 오토 이그니션 템퍼레이처. 그래서 여기가 자연 발화점.
그 다음에 프레시 포인트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인하점입니다. 우리가 인하점, 발하점, 연소점 배웠잖아요. 인하점은 여기서부터 점화원만 있으면 불 붙는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여기는 발하점이 되는 온도입니다. 예.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 그래서 실제로 폭발 범위에 점화원에서 폭발할 수 있는 범위는 이런 범위가 폭발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제 성질을 자, 뭐가 중요합니까? 상한계하고 하한계 중요합니다. 상한계하고 하한계가 중요하고 인하점과 발하점은 나중에 고민하실 내용이에요. 자, 상한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습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하한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올라가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면 온도가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상한계가 올라가고 하한계는 내려갔어요. 이 범위가 폭발 범위였어요. 자, 여기를 50도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가 20도시, 30도시라고 가정합시다. 30도시에서의 상한계는 여기예요. 하한계는 여기예요. 이게 폭발 범위예요. 온도가 증가하니까 폭발 범위가 더 커졌어요? 좁아졌어요? 더 커졌죠? 어떻게 커졌어요? 상한계가 올라갔고 하한계는 낮아져서 이게 더 넓어졌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폭발 범위를 설명을 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넓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넓어지는 걸 구체적으로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한계가 올라가서 넓어지고 하한계는 떨어진다. 그래서 더 넓어진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되겠죠. 자, 발하점과 인하점 이것도 이 그림상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소 범위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온도를 나타내는 축은 X축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가스마다 하한계, 상한계가 다 똑같겠냐? 아니죠. 가스의 성질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가스마다 가지고 있는 하한계하고 상한계 이 두 개의 값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런 여기서 나와 있는 하한계, 상한계 값들을 아세틸렌, 수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에틸렌, 일산화탄소, 벤젠 여기까지 소개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빠진 것들도 우리 문제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 시험을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폭발 가스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하한계하고 상한계 값을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른다고 봤을 때 이 값을 물어볼 때 뭘 물어보겠어요? 가장 폭발 범위가 넓은 거 물어보겠어요? 좁은 거 물어보겠어요? 넓은 걸 물어보겠죠. 왜? 그게 가장 위험하니까.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것들이 위험한 가스잖아요. 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자, 제일 폭발 범위가 넓은 게 아세틸렌, 수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높죠. 2.5에서 81, 4에서 75 이 범위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죠. 일산화탄소도 좀 높습니다만 아세틸렌이 2.5에서 81, 2581, 2581 여기 수소는 4에서 75의 폭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계하고 상한계 값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씩을 플러스 하세요.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니까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그거 추가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처음부터 제가 지금 다 외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힘든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무슨 가스다? 가장 위험한 가스다. 왜 가장 위험하다? 폭발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봅니다. 자, 어쨌든 가스라고 하는 것들은 인화성 가스, 가연성 가스 이렇게 부르는 물질들은 다 뭘 가지고 있다? 폭발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 폭발 범위를 우리가 두 가지는 지금 알고 가자. 아세틸렌과 수소가스 두 가지의 폭발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그래서 1등이 뭐다? 아세틸렌이다. 그 다음에 수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를 이걸 지금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실 때 필요한 것들만 몇 개 추가를 하시고요. 지금은 아세틸렌, 수소 기본만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위험도, 정의, 가연성 가스의 연소 상한계와 하한계의 차를 연소 하한계로 나누어서 나타낸 값이다. 자, 이 위험도라는 값을 구할 때 하한계, 상한계 이런 값들을 알아야지 위험도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친절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 주어집니다.
하한계 상한계 값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안 외워도 되는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안 주어지는 경우는 어떨 때? 이 정도는 소방 공부하시면서 이 정도 가스의 상한계 한계는 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만 안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위험도 구하는 식은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이거 위험도 구하는 식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은 알고 가야죠. 식은 알고 가서 하한계 상한계가 주어지면 땡큐 하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이게 가스의 위험도를 나타낸 겁니다. 하한계와 상한계값의 비율을 가지고 위험도를 수치화 시켜본 거죠. 그래서 위험도라는 식을 우리가 봐놔야 되고요. 자, 5번의 두 번째 공식이에요. 폭발 범위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혼합가스라. 자, 여기는 가스가 하나다, 여러 개다. 가스가 한두 개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식은 두 개까지만 그렸어요. L1이니까 1번 가스도 있고 2번 가스도 있고 1번 가스의 비율, 2번 가스의 최적 비율. 1번 가스의 최적 비율, 2번 가스의 최적 비율. 요 V1과 V2. 자, 여기가 분모잖아요. 분모에 있는 분자를 분자에다가 올려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가스가 여러 개의 가스가 있을 때 혼합된 가스의 하한계 값을 새로 산정을 해야 된다 이야기죠. 자, 수소하고 아세틸렌이 있어요. 수소는 하한계가 얼마였죠? 4였죠. 아세틸렌은 2.5였죠. 두 가스가 섞여 있으면 하한계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2.5하고 4 사이가 되겠죠. 2.5하고 4 사이가 되고 아세틸렌이 몇 퍼센트 있어? 수소가 몇 퍼센트 있어? 그 비율에 따라서 2.5에 가까운 값이 될 것인지 4에 가까운 값이 될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렇게 논란이 되니까 가스가 여러 개일 때는 이 식에 의해서 하한계를 유추할 수 있다라고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L1, L2는 하한계, V는 최적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해서 혼합되어 있는 가스가 나왔을 때 하한계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이것분의 V1 플러스 V2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여기가 100이라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가끔 보입니다. 분자가 100이라고 써진 것은 이 V1, V2를 합해서 100%로 만들었을 때 10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로 굳이 안 만들고 그냥 V1, V2 넣어서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요. 100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V1 플러스 V2 플러스 3개면 V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시계 형태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가연성 가스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자, 이제 가연성 가스가 연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연소 반응식을 쓸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탄 연소 반응해서 메탄이 뭐다? CH4가 메탄가스를 나타냅니다. 자, 에탄은 C2H6입니다. C3H8, C4H10,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 네 가지 가스가 탄화수소계 가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 네 가지 가스의 분자식을 알아야 돼요. CH4, C2H6, C3H8, 그다음에 C4H10 해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자식을 기억을 해주시고 연소 반응이니까 뭐하고 만나는 반응식이다. 산소하고 만나는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다 O2, O2, O2. 연소라는 말은 뭐하고 결합하는 반응이다.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했을 때 생성되는 걸 봤어요. CO2, H2O, CO2, H2O. 다 뭐 나온다? CO2, H2O. 다 나오는 물질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앞에 숫자만 다르잖아요. 이걸 개수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소 반응식을 쓰는 조건인데요. 지금 여기서 이미 정의를 내려놨죠. 탄화수소계 물질 C하고 H로 된 물질들이 연소하면 무조건 생성물은 정해졌다.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 C하고 H로 된 물질들이 연소하니까 CO2하고 H2O밖에 안 나온다. 자, 뭐만 해보면 됩니까? 개수 맞추기만 해보면 됩니다. 자, C4H10 부탄입니다. 부탄이 연소하면 산소하고 만나는 반응이다. 그럼 무조건 뭐 나온다? CO2 플러스 H2O가 발생이 된다. 자, 탄소 개수 맞추기 어떻게 하냐?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생성물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원소의 개수. 탄소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탄소가 몇 개 있어야 된다? 4개 있어야 된다. 같아야 돼요. 없어지거나 빠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탄소가 4개 있으면 여기도 탄소가 4개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CO2에는 탄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CO2가 몇 개 있어야지 탄소 4개가 되겠어요? 4개가 있어야 되겠죠?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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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앞에다 4를 붙이면 CO2 4개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작은 숫자는 산소가 2개 있고 탄소가 하나 있다. 각각의 개수를 나타내고요. 앞에 있는 숫자는 이거 덩어리가 4개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탄소가 4개 있다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수소가 10개 있다. 그러면 여기도 H2O 속에는 수소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H2O가 몇 개 있어야 10개가 돼요. 5개가 있어야 2, 5, 10이 돼서 H2O가 5개 있으면 수소가 10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산소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CO2가 몇 개 있다고? 4개 있어요. 그러면 산소는 몇 개 있는 거예요? 2가 4개 있으니까 8개가 되죠. 1이 5개 있으니까 5개가 되죠. 2개 더하니까 몇 개예요? 13개죠. 13개니까 여기다가 13개가 되려면 얼마가 곱해져야 돼요? 6.5가 들어가야 2에다 6.5를 곱하면 13개가 되죠. 이렇게 개수 맞추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것을 반응식에서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다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싹 다 2를 해주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지면 1이 있는 거니까 2를 곱해주면 2가 되고 여기다 2 곱해주면 13이 되겠죠. 2를 곱해주면 8이 되겠죠. 2를 곱해주면 10이 됩니다. 2, 13, 8, 10 순서대로 나옵니다. 2, 13, 8, 10 이렇게 순서대로 개수가 맞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메탄, 에탄, 프로판 요 3가지는 여러분들이 개수 맞추기를 해보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부탄은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에 대한 개수 맞추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으로 여기 나온 개수들하고 맞게 답이 떨어지는지 이걸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써보면은 연소 반응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아세틸렌, 수소 이런 물질의 분자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연소 속도란 연소시 화염이 미연소 혼합가스에 대하여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미연소 속도란 연소시 화염이 미연소, 아직 여기가 연소가 되지 않는 가스가 있을 때 화염이 이렇게 수직으로 전달되는 속도를 연소 속도라고 부르고요. 연소 속도는 온도와 압력이 높을수록 빨라진다.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위험해진 거죠. 위험해진 거니까 연소 속도도 더 빨라져야지 위험한 것이 되겠죠. 연소 속도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소 등 불연성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여기는 불연성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안전한 거죠. 불연성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연소 속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연소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소 속도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은 간단하게 하고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다. 연소 속도는 우리가 봤을 때 위험하면, 조건이 위험해지면 빨라지고 조건이 안전해지면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질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성질. 자, 온도가 높을수록 위험하다. 압력이 클수록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 온도가 높아진 건 위험하다. 연소 범위가 그래서 넓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온도가 높아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압력이 크면 위험합니다. 인하점, 착화점, 발화점, 융점, B점이 낮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인하점이 낮아도 위험한 거죠. 0도씨에서 불 붙는 게 있고 마이너스 30도씨에서도 불 붙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위험해? 마이너스 30도씨가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하점, 착화점, 융점, B점 이런 것들이 낮을수록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낮을수록 위험한 물질이다. 연소 범위가 넓으면 위험하다. 속도, 증기압, 연소열이 클수록 위험하다. 증발열, 비열, 표면 장력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자, 여기서는 증발열 했어요. 비열, 표면 장력 이런 것들은 작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증발열이 작단 말은 열이 조금만 있어도 증발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발을 잘하면 휘발성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위험하다 이 말이죠. 비열도 온도 상승이 조그만 열에 의해서도 쉽게 올라가 버린 게 비열이잖아요. 물의 비열이 1이에요.
물의 비율이 1인데 물의 비율이 작은 거다, 큰 거다, 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물의 비율이 0.3, 0.2 이런 것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물질들은 온도가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위험하다. 표면 장력이 작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해서 표면 장력이 작다는 말은 이 물의 어떤 물질에 표면 장력이 작다는 말은 달라붙을 수 있는 힘이 작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증발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증발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비중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비중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비중이 작단 말은 무게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무게가 작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비중은 뭐의 비중이에요? 증기 비중일 수도 있고 액 비중일 수도 있고 액체 비중이냐 증기의 비중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중이 작다 이렇게 하면은 위험한 물질이다. 왜? 액 비중이어도 액체일 때도 물 위에 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석유를 물로 못 끄는 이유가 석유가 기름이 물보다 가벼워요. 그 비중이 작으니까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떠죠. 물 위에 떠갖고 타버리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중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이 말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연소하기가 쉽다 이런 의미예요.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하다. 최소 발화 에너지는 앞에서 했던 활성화 에너지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하다. 좋은 가연물이다. 가연물의 성질이 있었잖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좋은 가연물이야. 이 말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은 잘 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위험한 물질이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도 어떤 물질을 불 붙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근데 그 값이 작을수록 우리는 그 물질을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한 물질. 그럼 최소 발화 에너지는 물질마다 다 다릅니까? 다르죠. 물질마다 최소 발화 에너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발화 에너지가 작은 것일수록 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고 이 최소 발화 에너지는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온도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잖아요.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의 특성값인데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물질의 최소 발화 에너지가 어떤 값에 고정된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최소 발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스 및 공기와의 혼합가스에 착화원으로 점화 시에 발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에너지다 했고 영향을 주는 요소 온도가 올라가면 위험해졌으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를 감소하죠. 압력이 상승하면 위험하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 감소하죠. 농도가 높아져도 위험하니까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이 농도라고 부르는 것은 산소의 농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산소 농도. 일반적으로 연소 속도가 클수록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연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화학 양론적 조성, 완전 연소 조성 농도 부근일 경우에 최소 발화 에너지가 최저가 된다. 그래서 완전 연소 조성 농도에서의 최소 점화 에너지, 발화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 이 말은 가장 최적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화학 양론적 조성이다.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농도. 연소가 됐을 때 완전 연소가 된다는 것이 제일 안전한 거죠. 완전하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연소가 제일 잘 되는 최적의 상태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최소가 들어와도 나는 불붙을 수가 있는 조건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 발화 에너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위험한 상태가 되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온도, 압력, 산소 농도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태가 되면 많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줄어든다. 이런 내용으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번 내용 연소 시의 이상현상 그 관련돼서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